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다들 팥죽은 드셨나요?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이 동짓날의 팥죽색과 좀 비슷하게 우리 양대시장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나는 점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일단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에 시가총액 2위 종목이 SK하이닉스로 바뀐 만큼 이제는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바뀐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자체만 살펴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반도체주의 시장은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상장을 한 DS 단석의 힘에 더불어서 폐배터리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무엇인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링카를 벌써 예약한 차가 있죠.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 베스트셀링카는 현대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만에 국민 자동차 자리를 탈환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그랜저로 총 10만 4,652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판매량 2위를 기록한 기아 SUV 소렌토는 7만 7,743대 판매됐는데요. 그랜저가 2만 7,000대가량 더 많이 판매됐습니다. 소렌토는 지난해 베스트셀링카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2위인 소렌타와도 이제 판매량 격차가 큰데 올해 특별히 그랜저 차량이 인기를 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완전 변경 7세대 그랜저 출시가 높은 판매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완전 변경 7세대 그랜저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이후 1년간 신차 등록 대수가 11만 2,479대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세단 5대 중 1대가 그랜저인 셈입니다. 이 완전 변경 7세대 그랜저는 최신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고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레벨2 자율주행 그리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카페이 연계 하이패스, 지문 인증 인포테인먼트 등이 탑재됐습니다. 또한 커진 차체가 안전성을 높이고 인포테인먼트 등의 혁신적 신기술이 적용돼 편리함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혜택만 좀 쏙쏙 골라먹는 체리피커들 때문에 카드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카드에서는 이제 칼을 빼들었다고요? 네, 신한카드는 부정결제 행태를 보인 카드사 고객 890명의 카드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상 카드는 신한 더모아 카드인데요. 해당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최소한의 결제를 하면서도 최대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부정결제 사례입니다. 이 부정결제를 한 고객의 대부분은 약사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약사들이 자신의 카드와 가족의 카드 그리고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A약국의 주인이 B약국에서 또 B약국의 주인은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하기도 했으며 특정 제약 도매몰에서 약국 주인들이 매일 5,990원을 반복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한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결제가 반복되다 보면 카드사에서도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게 되면서 선량한 고객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정결제를 방지하는 법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카드 고객의 자택 및 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를 고려할 때 위 사례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카드를 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 어느 정도로 걸릴까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금리가 인상된 여파로 집값은 하락했지만 서울에서 자가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월급을 쓰지 않고 이른바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PIR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수도권에서의 PIR 수치는 줄었지만 서울과 인천에서의 PIR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월급을 모두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수도권은 빨라졌지만 서울과 인천에서는 더욱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를 보유한다라는 인식은 어땠을까요? 네, 주거 실태 조사 내 주택 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년 새 0.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도 61.3%로 재작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 자가 보유주택 거주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올해 베스트셀링카부터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발 훈풍에 반도체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넘게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훈풍을 오롯이 받아내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각각 0.3%, 0.05%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운송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DS 단석인데요. 공모가 대비 300% 넘게 오르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 축소시킨 모습입니다. 현재 0.3%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2,6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탄력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관은 제조업 위주의 대거 물량을 담아내면서 현재 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장 초반까지는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현재 매도 전환하면서 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0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쪽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빨간불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끌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외국인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대거 물량 담아내면서 현재 8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물량을 점차 줄여내다가 현재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25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페라이트는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것은 삼화전자입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이어서 삼화전기도 22%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가장 부진한 쪽은 STO 관련주인데요. 토큰증권 개화 기대감에 강세 보였던 STO 관련주, 오늘은 테마주 안에서도 가장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하락세가 큰 것은 갤럭시와 머니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6%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두 자릿수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서울 옥션 8%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자원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가운데 수익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원을 좀 무기화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유와 가스에 국한됐던 자원 민족주의가 점차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전쟁 현황부터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좀 온통 다 빨간색인데 오늘 주식시장 빨갛게 좀 바라면서 자원 전쟁, 자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 뭐 식량도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이 대표적인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 자원이 있죠. 이 천연 자원은 지금 우리가 흔히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너 앞에서도 설명했던 히토리움 관련된 천연 자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자원도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할 노동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인구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 자원 이야기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70년대 오일 쇼크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두 번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진짜 오늘 이제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는 이런 기온에서도 네. 영하 8도로 유지해라 실내를 뭐 그 당시에는 그랬고, 내복 입기 운동도 벌이고 막 그렇게 해서 에너지 자원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탄생한 게 오페크죠. 오페크가 이제 석유를 가지고 산유국들이 이거를 우리가 무기화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벌써 2년여를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한 1년은 더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무슨 문제가 가장 생겼냐면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스를 공급하지 못해서 에너지 자원이 에너지가 무기가 돼버렸어요.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EU에다가 가스를 지원해주지 않겠다. 겨울에 추워요. 지금 이 한파에 에너지를 틀 수가 없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막 2배, 3배 오르는 그런 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식량 자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밀을 생산의 세계 2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곡창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또 생산해 놓은 그 식량들도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 아프리카, 중동 이런 국가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합의봤던 게 중동 쪽으로 가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그 식량 그 수송선은 배들은 공격하지 말아라. 이건 다 보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벌써 자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인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외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구 자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구 자원도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젊은 층이 많다는 거잖아요. 20, 30대 일할 수 있는 연령들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어가니까 생산력이 넘치고 내수가 활기차지고 전체적으로 활기차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 현재 줄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구 자원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줄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자원 생각해 보시면 고무. 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강국 어떻게 보면 세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고무를 전체 세계 고무를 생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팜유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났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원들이 이제 다 산업 자원이나 식량 자원 모든 게 이제 자원이 돼서 각기 자기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무기화시키는 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 아다시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데서 중국이 우리랑 저기 안 하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우리 뭐 요소가 우리 내년에 그 봄에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수출을 뭐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그 현재 그 자원을 무기화 삼는 데 배경에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가 돼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치열하게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서는 칼 하나씩 들고 야구방망이 하나씩 들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상대방을 타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패권 다툼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일단 먹는 거잖아요. 식량 자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기 없이 살 수 없고 그 전기를 이용한 가전제품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노트북만 해도 배터리가 다 그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앞으로 좀 더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정말 인류의 위아더 월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런 자원 전쟁 특히 글로벌 공급망 전쟁, 코로나 이후의 이 글로벌 공급망 체인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가 되겠다. 전쟁이라는 게 꼭 무기를 던지고 막 총칼로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도 전쟁인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로도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정치 이야기도 좀 말씀 잠깐 드리면 좀 싸우지 말고 내년 총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지금 자라난 우리 후대가 앞으로 5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10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자원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심화가 되는 만큼 저희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원들 중에서 원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펙에서도 좀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인 앙골라가 오펙을 좀 탈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 성명에서는 오펙에서 아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앙골라의 오펙 탈퇴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앙골라가 지금 오펙을 탈퇴하다 그러니까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 시장 유가를 네. 보면 어제 오늘 시장을 계속 보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앙골라는 그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오펙 내에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감산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네. 왜 지금 사우디는 네옴시티 같은 그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번에 엑스포를 진짜 큰 돈 들여서 유치를 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충당합니까? 결국 유가가 항상 좀 고가야지 좀 유가가 되는 거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야지 경제 파탄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앙골라 같은 이런 중소국가들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아니 우리도 지금 앙골라가 사실은 그 최빈국은 아니더라도 산유국 중에서는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 속하니까 앙골라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해서 좀 국가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이 너무 소위 말하는 오펙의 강대국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오펙 회원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2개국 중에서 이제 탈퇴를 해버린 거죠. 네. 그 대형 산유국들이 약간 충격을 받겠지만 아마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는 내심으로는 주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그 모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임에서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서 우린 탈퇴할래 너네끼리 해 뭐 이런 나라가 생기니까 이탈자가 생기니까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 이제 석유 제재 풀어주고 하면 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펙이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오펙의 강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고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게 결국 산유국들도 이제 양극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산유국도 양극화가 돼가지고 결국 잘 사는 산유국, 약간 경제가 어려운 산유국 이 두 개의 양극화가 돼서 각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오펙 탈퇴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리 견고한 카르텔이라도 자국의 이익, 자국 국민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 카르텔에는 계속 잔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요. 유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유가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유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좀 현 상태도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산유국들이 양극화되면서 앙골라의 탈퇴를 촉발했는데 일단 유가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펙의 버금가게 사실 핵심 광물 부분에서는 중국이 좀 힘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원 무기화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 이 중국 상무부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좀 열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핵심 광물들이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대처할 만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국의 제재 수준까지 좀 따라왔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외교 문제도 있고 식량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히토류를 자연광물이잖아요. 이걸 채취하는 데 있어서 환경, 방사능도 방출된다고 그러고 이 채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실 매장량이 있어도 제한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생산 안 하는데 중국은 좀 그 허가를 좀 많이 해줘서 많이 생산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약 한 90% 이상을 그 가공한 걸 차지하고 있고 매장량으로 한 60%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한 게 뭡니까? 그 가공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히토류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지만 가공 수출도 금지하고 네. 기술 이전도 완전히 이번에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히토류 가공하는 기술 우리만 갖고 있어야지 또 다른 나라에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장된 그 자체를 그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 자체를 막아버린 거니까 우리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을 쭉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8월에는 게르마늄
갈륨, 그다음에 12월에는 흑연을 통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요소를 또 통제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뭐 5,000톤인가를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들여오고 있다라고 네. 베트남에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여와서 뭐 한 달분 이상 확보를 한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명분이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수출 제한하는 게 우리 자국 산업 문제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중국 대중 제재 조치에 대항하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너무 간섭하지 마. 근데 중국은 또 미국은 또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한 뭐 2차 전지나 그 원료로 사용한 2차 전지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또 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또 나라들이 2차 전지 그 원료를 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국내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네. 이미 요소 사태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 요소 사태 겪을 때 많이 보셨잖아요. 막 그 주유소마다 요소수 없습니다. 네. 뭐 1인당 한 통만 팝니다 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도 수입선 다변화를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가 이제 첫 번째인데 그 수입선 다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쪽 생산 공장도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또 하나는 국내에다가 요소수 생산 공장을 차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지금 그 디젤 엔진 차들이 전부 다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차들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디젤 엔진도 줄이고 있는데 거기다 요소수 공장을 지금 새롭게 지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네. 경제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3국에다 건설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하루 1, 2년 사이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현미 장관님이 뭐 집을 빵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저도 자기도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저도 답답한 게 그 요소 공장 만드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앞으로도 좀 걸릴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로 해서 저희도 뭐 불화수면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도 뭐 소부장 개발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해준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도 1년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대량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요소수 사태가 나니까 베트남에서 바로 준비됐던 거 5,000톤 이상 들여와서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고 대비를 또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 대비를 뭐 어떤 언론에서는 막 정부에서 뭐 진작 몰랐냐 왜 한국만 준비하냐 막 그러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정부가 많이 이런 일을 당해봤고 우리나라 정부가 저희 정부 옹호를 하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세계 최강의 그 경제 제재를 맞아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97년 12월 3일 IMF 외환 위기도 맞아봤잖아요. 그것도 이겨낸 나라고 그런 위기를 잘 겪어낸 그 준비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겪어본 일은 또 다시 겪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는 가공 수출까지 금지하면서 아예 좀 원천 봉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난타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에 좀 피해 좀 주시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일본하고 화이트리스트 갈등 났을 때 소부장, 뭐 불화수소 뭐 난리였었죠. 네. 그다음에 중국과 갈등되니까 히토류, 요소. 근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수입해가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본인들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은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 반도체 지금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제한적이 될 거니까 반도체 내년에 업황 좋다고 하지만 좀 제한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2차 전지는 또 이런 문제도 생겼잖아요. 지금 영하 14도, 20도까지 내려가는 우리나라 기온에 지금 갑작스레 내려가는 기온에 전기차가 배터리가 지금 기온에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기술 개발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소 같은 경우는 비료를 얘기하는데 사실 요소는 아시다시피 비료나 우리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그 요소수 생산뿐만 아니라 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품목이에요. 그 화학 무기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또 이제 비료 생산 이런 화학 분야까지 좀 생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 관련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상사, 우리 과거에 네. 종합상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GS 글로벌이나 LX 인터내셔널이나 SK 네트워크스 이런 과거에 말한 종합상사들, 글로벌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그 세계 각국에서 뭐 식량 그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기네만의 그 식량 수출 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서 2년째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종결이 되면 거기서 식량 수출엔 또 포스코가 자기네 그 항만도 갖고 있고 창고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어려운 종목이라고 던져놓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회사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좀 챙겨보시면 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좀 짚어주셨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또 자원 무기화에 대해서 좀 심화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강한 테마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 좀 투자에 유의하라고 하긴 하지만요. 거기에 IEA의 경우에는 2040년에는 히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망 전쟁 시대에 관련 섹터를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2040년 수요 7배니까 네. 지금 2023년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에 증권 전문가 유명하신 분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 장투가 답이다. 네. 개인들은 장투가 답이다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고르시면 장투가 답입니다.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40년에 7배니까 지금 2040년대는 아직 멀었잖아요. 네. 2024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투라는데 다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위 말하는 종합상사 관련된 그 비슷한 종목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 SK 뭐 이노베이션도 될 거고 GS도 될 거고 대성산업도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3개 회사, 4개 회사도 해당이 될 거고 해서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그 자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재생하는 문제도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폐배터리나 뭐 니켈, 희귀금속 뭐 이런 데에서 좀 테마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좀 서치를 하셔서 본인들한테 맞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내가 뭐 목표를 놓고서 내가 뭐 수익률 목표를 하는 투자를 할 거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투자를 구분하시는 게 네. 성공 투자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일지 목표를 지향한 투자일지를 한번 확실하게 하시고 투자 의견을 좀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의 마이크론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8% 이상 올랐습니다. 호실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그 강세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동진 세미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 주들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시장에서는 살펴봤을 때 호실적 발표했지만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8%대 상승률을 보였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소폭의 상승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는 진정하게 좀 개선세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개선이 더 되겠다라는 좀 시그널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 전부 다 상회를 했죠. 굉장히 조금 그래도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고 뭐 시장의 기대보다 일단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랑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도 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좀 평가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일단 ASP 낸드 쪽에서의 ASP가 20% 이상 좋아진 것도 좀 좋은데 기존에 이제 분석 업체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단 한 13% 정도로 잡았는데 요거를 이제 향후에 올라가는 퍼센테이지 자체를 20%대로 더 높게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이런 수요단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공급단이 늘어나지 않는 거에서 좀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이 점유율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설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반도체의 독주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번에 2-3일 전에 좀 발표가 됐었던 수출 데이터 보시더라도 반도체랑 자동차가 단연 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반도체의 앞으로의 좀 전망은 일단은 아직도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턴업의 초반 부분이고 지금은 기울기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추가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주도주 딸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활약이 좀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1%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강부하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가 오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4분기의 호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뭐 호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반도체 굉장히 좀 호황기 때랑 비교를 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런 실적은 안 나오겠죠. 그래도 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턴이 되는 건 내년 좀 중순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레거시 업체들이 전부 다 뭐 Q단이 좋아진 거는 아니고 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기대가 확산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레거시 업체들의 이런 실적 기조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헤드격인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의 좀 상승폭들은 이전 분기보다는 당연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요번에 좀 핵심은 실적이 단순히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 폭 자체가 얼마나 가파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P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만 받쳐주면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울기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속도감을 굉장히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들을 다 뚫어놓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또 산업 자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개인 매도세가 좀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최근에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가파르게 좋아지는지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가온칩스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살짝은 상승분을 살짝 반납을 한 모습인데 300억 원 이상의 공급 계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증권사에서 살펴보면 가온칩스를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중 대장이라고 하면서 호평을 잇따르게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5만 원의 벽도 사실 돌파를 했고 이제 오늘은 또 6만 2천 원까지도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뭐 평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주가 일단은 좀 크게 나왔잖아요. 수주가 어쨌든 작년 매출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런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IP 업체들이 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IP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키높이를 맞추면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도 사실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포트 영향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주가 실적을 좀 뒷받침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고요. 또 리포트의 내용도 사실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왔던 이 수주 자체가 실적의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다음 해 같은 경우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의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고점을 뚫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2거래일 만에 뚫어버렸고 이게 호재를 바탕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선과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신규 매수로 쫓아가시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뭐 상당히 접근하기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새로운 IP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팹리스로 연결해서 이제 생산을 할 때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신제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DDR5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새로운 어쨌든 규종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쪽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모멘텀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기타 이제 기술주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쨌든 상승 기조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거래일 동안에 거의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속도 조절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온칩스 단기간에는 약간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수주 소식 때문에 좀 크게 오름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온칩스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이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수주 현재 시총 대비 보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에 총 매출 대비했을 때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느냐가 좀 핵심이거든요. 총 2개의 계약이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왔었던 245억 원짜리 이제 반도체 주문형 설계 수주가 나온 것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56.62%의 규모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자체가 25년이기 때문에 이건 한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거 같은 경우 또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 55억짜리는 이제 내년 쪽에서 끝나는 계약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2%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총 매출로 기준을 했을 때는 내년에는 한 30% 이상 반영이 될 거고 그 후년까지 적어도 그러니까 30% 이상씩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요 수주가 나오고 추가적인 뭐 대규모 수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토탈적으로 한 40%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Q단이 우리가 좀 기본적 분석하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이 지속적인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는 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이 만약 8년, 9년 이랬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는 또 HBM과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으로는 CXL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PIM이라는 것도 떠오르고 있죠. HBM과 CXL과 더불어서 AI 시대를 좀 이끌어갈 반도체 3대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좀 반도체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은 가운데 좀 수많은 기대주가 좀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주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게
이게 사실 좀 가장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말씀 주신 세 가지 섹터가 최근에 가장 좀 핫했고, PIM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은 조금 뭐 과열에 들어가서 좀 쉬어가고 있고, 뭐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도 좀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각이 되면 좀 움직일 텐데, 결국에 핵심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결국엔 핵심이에요. 여기가 못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단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밸류상으로 본다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순환매는 돌긴 돌겠지만 좀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지금 17% 거의 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대까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엮이거든요. 온디바이스랑도 엮이고 HBM이랑도 엮여요. 그리고 CXL이랑도 좀 엮입니다. 지금 이슈가 세 가지 다 갖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고점에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약간 좀 과매수 구간에 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CXL이라는 이런 또 삼성전자발 지금 약간 좀 소문으로 돌고 있는 게 진짜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고, 뭐 TSMC 생태계에 들어간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상승력이 나와도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부터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너무 대량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좀 빠른 순환매 흐름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묵직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로 오히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의 이런 주가 탄력도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한 90%가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80, 90%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만 30, 4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키높이를 항상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향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업턴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소재랑 기판단이에요. 소재랑 기판도 물론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한 40% 정도씩은 다 올랐지만 사실은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CXL 최근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200% 올라간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턴이 나오면 오히려 기판이나 소재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 후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아예 집중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소재나 기판 쪽에서의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보다 더 계좌를 지켜나가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물론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시면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 그리고 묵직하게 모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주 딸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그 삼성전자 향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전반을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를 좀 들고 올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소형단이 아직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소형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뭐 마음속에 최애는 어쨌든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테크잉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건 이제 하이닉스를 조금 겨냥을 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인데, 아시겠지만 후공정 검사 장비인 핸들러와 소모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입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DDR5라든지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관련된 이제 수요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좀 큰 대형 메모리 업체들 사이에서 어쨌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자체가 주가의 탄력도는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채널링돼서 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승 기조가 지금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겠죠. 만약에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아예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캐펙스 투자 부분이 상당히 좀 떠오르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들에서 한 30% 이상씩 캐펙스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의 큰 폭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COK가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제 신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원래 한 5에서 7년 정도 유지가 되는 상품인데, 요번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 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HBM용 고속 핸들러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HBM 연관주로 또 엮이면서 또 네.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라인부터 이제 11,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세가 살아있으니까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200원입니다. 해당 라인들을 좀 뚫어줘야 상방이 좀 크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열리면 14,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상방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방룸은 한 40% 정도 맥스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200원입니다. 물론 기세도 살아있고 하지만 요 가격대 라인에서도 이번에 좀 조정 나왔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뚫고 올라왔고요.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고점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을 한다면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테크윙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훈풍이 그대로 맞닿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내에서는 HBM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이 순환하고 있는데 이 순환매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테크윙을 짚어주셨습니다. HBM 고속 핸들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원전쟁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 목표부터 확실히 잡아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